22년 동안 엄마를 지독히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폭력보다 무서웠던 건 모든 걸 보고도 외면하던 엄마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18살에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뒤 엄마가 요양원에 방치됐다는 소식에 미움보다 큰 죄책감으로 달려가 2년간 엄마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병수발 드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오빠들이 장례식장에서 꺼낸 첫마디는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와의 긴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뜻 마저 빼앗으려는 형제들. 그 치열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학교 갈 채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하며 웃습니다. 별거 아닌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별거 아닌 아침이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제 이름은 한주연, 올해 42살입니다. 다정한 남편과 아들, 딸을 키우며 사는 지금 이 일상이 그 옛날 18살 소녀였던 저에게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밥 먹고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제가 겪어온 그 어둡고 긴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 흉터까지 껴안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남편의 온기 덕분에 저는 비로소 오늘을 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됩니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우고 싶었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질렀고 이유도 없이 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였어요. 어디로 숨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 오빠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버지 아래서 살아남는 법을 그렇게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한 사람을 누르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구는 법을요. 그 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저는 오빠들의 심부름꾼이었고 화풀이 대상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서 엄마는 어디 있었냐고요. 엄마는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버지 술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오빠들이 저를 밀치고 욕을 해도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때리는 아버지보다 못 본 척하는 엄마가 더 무서웠습니다. 18살 겨울이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밤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저는 그날 밤 가방에 가진 돈 몇만 원과 작은 앨범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저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틀어지도록 그릇을 닦았고
고시원 좁은 방에 돌아와선 검정고시 책을 펼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눈물이 나면 책상에 엎어져 울다가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따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부고는 제가 집을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들려왔어요. 이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왔을 때 등을 토닥여준 유일한 어른 이모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집 문을 다시 밟으면 제가 다시 그 18살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42살의 제 얼굴 안에 그 시절의 불안한 눈빛이 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지우고 싶은 흉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치열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2년 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다 울린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모였어요. 이모는 제가 18살에 집을 나오던 날 밤 어디 가든 살아는 있어라 라는 말과 함께 봉투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담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후로도 가끔 명절이면 안부를 전해왔지만 저는 늘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그 연락 하나하나가 제가 닫아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날은 이상하게 통화를 받기도 전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연아. 이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참다가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이다. 지금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계셔. 치매라는데 명호도 종훈이도 아무도 안 들여다보고 있어. 이모가 가봤는데 혼자 두기엔 너무 위태로워. 아직은 초기라 정신이 드는 날이 더 많다는데. 주연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 창문만 바라봤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국 냄비에서는 끓어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몇 번을 멈췄어요. 꺼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문을 열면 다시는 닫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여보, 오늘 이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나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미워했고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딸 노릇 한 번만 해보고 싶어. 내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평생 안고 온 짐이잖아. 같이 지자.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서 운 것 같습니다. 이모가 알려준 병원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엄마를 보는 게 22회 만의 걸음이었으니까요. 병실 번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낡은 침대, 그리고 그 안에 누운 사람. 처음에는 낯선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단단하고 서늘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는 적었지만 등이 꼿꼿했고
부엌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강단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운 건 뼈만 남은 작고 병든 노인이었어요. 세월은 엄마의 등만 굽게 한 게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 전체를 지워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에 순식간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당황함인지 반가움인지 부끄러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주연아, 너 맞니? 어떻게 알고 여길 왔어? 어쩌다 이렇게 짐이 돼서 너를 다시 만나는구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저는 차오르는 것들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 용서 안 했어. 여전히 미워.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면 내가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 그러니까 나 좀 봐.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22년치의 무게를 다 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은 제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던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시대의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곁에서 숨죽이고 자식들 눈치 보며 버티고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배운 적 없이 그냥 견뎌온 삶.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이제는 엄마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아주 작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건 그 병원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정리하고 침대를 드리고 엄마가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 뻔했어요. 엄마는 저희 집에 오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상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엄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첫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드시고 싶다던 음식들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나물이며 전이며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고 아이들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 넷이서 오순도순 차례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온다는 연락은 명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명우 오빠 부부와 종훈 오빠 부부 4명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깐 멍했습니다.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요. 아니,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그 눈빛들이, 그 손들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오빠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로 오라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오빠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빈손은 아니었어요. 과일 한 박스씩을 내려놓으며 명우 오빠가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첫째 명우 오빠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야, 한주연 많이 이뻐졌네. 잘 사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 시절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새겨진 상처인데 오빠들에겐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구는 모습이, 그 무심함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둘째 종훈 오빠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집 나가서 고생한 보람이 있나 보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종훈 오빠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회사는 어디 다녀?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몸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었어요.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내가 다 창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는 눈치였어요. 가구, 가전, 인테리어.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간 오빠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불편하신 곳은 없어요? 주연이가 잘 모시는 거 맞죠?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마치 평생 걱정해온 효자인 척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잘 먹었습니다. 국을 2그릇씩 비우면서도 대화는 집요했습니다. 새언니들이 묻더군요. 여기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요? 집이 깔끔하네. 어머니 모시면서 힘들지 않아요? 도움되는 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은 엄마 방 쪽을 향하고 있었고 계산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끝났는데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둘째 오빠는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코트를 챙겨 들었습니다. 잠시 뒤 오빠들은 엄마 방에 잠깐 들렀다 나오더니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억울한 건지 허탈한 건지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행주로 제 손을 닦아주더니 그냥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편이야.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천장을 본 채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주연아, 내가 오빠들 좀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빠들을 두둔하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뱉는 미안함의 표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참고 또 참고 그게 엄마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겠지요.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맞서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들, 참는 것만이 덕이라 배우며 살아온 사람들. 저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이 결국 저한테도 그리고 엄마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요. 엄마를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요란한 일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낮에는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밤에는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드라마 같은 화에도 눈물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의 무게를 들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밥은 반 이상 남겼고, 낮잠과 밤잠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들도 잠들고 남편도 먼저 눈을 붙인 밤. 엄마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깨어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멍하니 눈만 뜬 채였어요. 엄마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흐린 날에는 제 이름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멀뚱히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운한 건지 차라리 다행인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오랜만에 눈이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안 자요? 시간이 늦었는데.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밖으로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술상을 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네, 엄마.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아버지가 무서워서 엄마도 그저 숨죽이고 살았어. 너를 고통받게 내버려둔 그날들이 내 평생의 족쇄였다. 내가 방패가 되어달라고 애원할 때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혹은 그 말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22년이었어요. 막상 들으니 기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혔던 숨이 터지듯 눈물만 쏟아졌어요. 엄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천장을 본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늦은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딸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할 힘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18살의 그 상처 입은 아이는 여전히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엄마의 거동이 불편해지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의 몸을 씻기고 있다는 것, 이 몸에서 태어났고 이 몸 때문에 도망쳤으며 이제 이 몸의 마지막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면 죄책감이 따라왔고 연민이 올라오면 다시 억울함이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를 씻기고 이부자리를 봐드리는데 엄마가 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손이 따뜻해서 잡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늙고 병든 사람의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전부였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신 건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치매가 깊어지면서 밤낮이 바뀌었고 낮이고 밤이고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복도까지 나가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당신 이러다 먼저 쓰러져. 요양원을 알아보자.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포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엄마를 맡겨버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곳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를 직접 다녀왔어요. 엄마가 입소하는 날 저는 엄마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느려졌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알면서도 자꾸 같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엄마는 요양원 가는 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뒤에도 저는 매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마치면 버스를 탔어요.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늘 창밖을 봤어요.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어떤 날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주연아, 왔어?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저를 보고도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은 전하고 싶어 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제가 들어서자 엄마가 바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주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한참을 더듬더니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걸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있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과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다가 빠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매 맞던 너를 보면서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엄마로 남고 싶어서 이런 짐을 안기는구나.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고맙다, 내 딸 주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엄마가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사람으로 죽는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요.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로 아무도 모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가는 것이 제가 매일 찾아온 그 시간들이 엄마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원망. 그것들만 안고 평생 엄마를 안 봤다면 아마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미워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손편지가 제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그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아 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겨울은 유난히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낮에도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전화기에 명호 오빠 이름이 떴습니다. 받으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주 짧게 묻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드신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저 네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알아본 건 요양원에 모신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또렷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는데도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교감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신 건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준 순간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오빠들은 제 연락을 받고 몇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인 것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친척들이 올 때마다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편히 가셨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딱 한 번 명절에 저희 집에 온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자식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종훈 오빠도 따라왔습니다. 새언니들은 입구 쪽에서 이쪽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랑 현금 좀 남기셨을 텐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재산 서류부터 챙겨놔. 종훈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모신 건 고마운데 재산은 형제끼리 나누는 게 도리 아니냐? 그게 장남, 차남 아들들에 대한 예의지. 도리, 예의. 요양원 한 번 오지 않은 사람이 입에 올리는 그 단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 내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홀로 감당하며 겪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묵묵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속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늘하고 단단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시절의 평범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못된 아버지 만나면 나 대신 화 좀 내줘. 엄마가 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미워했어. 오래, 그리고 많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히가 엄마.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맺혀있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의 무언가가 그날 밤 영정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오빠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새언니들까지 모두 대동했더군요. 거실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 그 위에는 조문객 앞에서 보여주던 가식적인 슬픔 따윈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다렸다는 듯한 굶주린 짐승처럼 비릿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호 오빠가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이제 엄마 유품 정리도 해야 하고 재산도 정리해야 하니까 오늘 다 같이 얘기하자. 저는 조용히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든든한 등 뒤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그 구겨진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 내역을 확인한 오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6억, 예금 3억, 사망보험금 1억. 엄마가 남기신 모든 재산의 수익자가 단 한 사람, 저 한주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명호 오빠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 꼬드겨서 이런 조작질을 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한테 이런 걸 받아내면 어떡해? 종훈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한테 받아낸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새언니들까지 가세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주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모신다고 할 때부터 이거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바보인 줄 알아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엄마의 손을 잡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닦아드리던 손길, 버스를 타고 요양원을 오가며 분을 삭혀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언니들. 지금 나한테 계획이 있었다고 했지요?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처음 요양병원에 계실 때 나한테 연락을 준 건 이모였어. 오빠들이 방치하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고 말이야.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 계획이었을까? 오빠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요양원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엄마가 기억을 잃어갈 때, 엄마가 오빠들 애타게 찾을 때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잊을만 하면 전화 한 통해서 엄마 잘 계시지? 묻는 게 오빠들이 한 전부잖아. 새언니가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좀 모셨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와 가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유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픈 엄마 내가 모신다고 했을 때 혹 하나 뗀 것처럼 좋았겠지.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짐짝처럼 박아놓고. 새언니, 오빠들. 엄마 우리 집에 계실 때, 요양원 계실 때 당신들 호화로운 여행 다니는 거 사진으로 다 봤어. 그때 엄마 생각은 단 한 번이라도 났어?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종훈 오빠가 목소리를 낮추며 찌질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유언장 하나로 다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나한테 남기셨는지 알아? 여기에 적혀 있어. 내가 마지막을 지켜줘서 엄마는 사람으로 죽는다. 이게 엄마 마음이야. 내가 꼬드긴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느끼신 거야.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명호 오빠가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너 두고 봐. 법적으로 따져볼 테니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나도 준비 다 됐어. 그들이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응, 이상하게 괜찮아. 나도 이제 그 어리기만 하던 한주연 아니야. 오빠들한테 맞고 욕먹어도 숨죽이던 어린애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그들 앞에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이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뗐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오빠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법이라는 것과 마주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 앞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간병 기록이 있었어요. 요양원 방문 일지, 의료비 영수증, 간병 기간 동안 주고받은 문자들,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자필 유언장과 손편지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언장의 작성 날짜와 성명, 그리고 도장이 모두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간 뜻이 누군가의 욕심이나 억지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오빠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엄마의 치매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제가 엄마를 고립시켜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손을 꼭 쥐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판사 앞에서,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요. 18살 이전의 이야기들을요. 아버지의 폭력, 오빠들의 학대, 그리고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중간에 목이 잠겼어요. 그때 명호 오빠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유언장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오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호 오빠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어머니를 고립시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왜 22년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의 마지막을 자처해서 돌봤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맥락입니다. 계획적 접근인지 진심 어린 간병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건조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었으니까요. 오빠들에게 엄마의 위독함을 알렸을 때 그들은 바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방치한 그들이 자식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매일 찾아가 차가운 손을 잡아들인 제가 자식일까요? 재판장님, 저는 재산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을 혼자 보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존엄과 그 뜻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던 당시의 진술 기록, 요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간병 기록이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오빠들의 유류분 청구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랬어요. 유언장이 있어도 직계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하나에게 전부를 남기고 싶으셨어도 법은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과 나눠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뜻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걸 원했어요. 제가 2년을 버텨온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싸운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건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끈이었던 엄마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이 들어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던 그 시절의 상처들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감정도 이기고 싶은 감정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오냐오냐 받아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냥 따뜻하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걷다가 문득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 손이요. 봉투를 건네던 떨리는 손, 제 등을 토닥이던 힘없는 손.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손인데 마지막에는 그 손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사람은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고마움을 알지요. 그 말을 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살다 보면 그 말들이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죠.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 시간을 드렸고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우리 모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살 아래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8살에 제가 꿈꿨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집, 밥 먹고 잠드는 평범한 하루. 그 꿈을 이제 저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자유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제게 자식들이 건넨 첫마디.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던 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 걱정이 죽음보다 앞섰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두 아들 공부시키고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일궜지만 정작 제가 평생 지어올린 가족이라는 건물은 기초부터 부실 공사였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집부터 가로채려던 자식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자식들을 통째로 철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선택. 가슴을 울리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68세 가장의 인생 완공식. 그 기막힌 반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디마디 박힌 굳은 살은 이제 제 손등보다 두껍습니다. 비계에 끼어 끝이 틀어져 버린 새끼손가락은 68회를 버텨온 제 인생의 옹이 같습니다. 40회를 이 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철근을 엮고 거푸집을 세우며 차가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매끄럽게 마감을 밀어넣던 손. 새벽 5시 남들 잠든 시간에 차가운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현장으로 나가는 게 제 삶의 정석이었습니다. 여름 뙤약볕 아래서 달궈진 철근을 나르고 겨울엔 살이 터져나가도 면장갑 한 겹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남의 돈 허투루 탐내지 않은 빳빳한 청춘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20년 전이었죠. 처음 이 집을 제 이름으로 장만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집사람과 둘이 밥상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외식 한 번에 손을 떨던 지독한 날들이 모여 만든 집입니다. 그게 제 전부입니다. 연금 월 80만 원에 통장 잔고 3천만 원. 평생을 현장에서 굴렀는데 막상 숫자로 펴놓으니 참으로 횡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남 태호는 3번의 도전 끝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현장 화장실에 숨어 녀석의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남 재훈이는 건설사 과장이 됐습니다. 거친 현장을 시키기 싫어 말렸지만 저보다 훨씬 번듯한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보면 대견하기만 합니다. 녀석들 대학 등록금부터 어학연수,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 자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낡은 수첩의 날짜와 금액을 빼곡히 적어둔 건 훗날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이라는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그 공정 기록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잘 뻗은 건물처럼 우뚝 섰으니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난 지 4년. 암이라는 놈은 손 쓸 틈도 없이 아내를 채갔습니다. 마지막 몇 달 현장을 쉬며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하는 아들들을 보며 집사람은 제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고 나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바다처럼 넓어지더군요. 싱크대 앞에 서면 허전한 옆구리가 시리고 텅 빈 맞은편 식탁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기일에는 혼자 소주를 따르며 중얼거립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애들도 다 제 밥벌이하고 사니까 걱정 말고. 아무도 대답 없는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돕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윗배가 묵직하고 한 달 3살이 4kg나 빠졌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넘기려는데 현장 동료 녀석이 등 떠밀어 내과에 갔습니다. 2년 만에 해본 내시경이었습니다.
2년 전 검진 때만 해도 위험 증세 좀 있는 거 말고는 깨끗하다 그랬는데 내시경을 마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으니 일주일 뒤에 결과 보러 오세요. 그날부터 일주일 뒤 다시 찾은 진료실. 결과지를 든 의사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읽었습니다. 위암 초기. 다행히 수술하면 예후는 좋을 거라고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마치 감당 못할 양의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으니 11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이상하게 죽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거든요. 태호는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고 재훈이는 건설 경기 탓에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결국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삼킵니다. 평생 남의 집 단단하게 지어 올리며 살았는데 정작 내 몸뚱이는 부실 공사가 났구만. 보수 공사로 끝날지 아예 철거를 해야 할지 이런 순간에도 현장 용어나 떠올리는 제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직은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제가 지은 유일한 집으로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창밖 어둠을 헤아리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 집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있더군요. 저도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꿈인데도 밥이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혼자 알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재훈이 번호를 눌렀다 다시 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뱉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40년 차 기술자도 제 몸의 보수 공사를 혼자 결정하기는 버거웠습니다. 수술 후 입원 일주일, 그 뒤에 회복 기간. 간병인이라도 쓰게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우습게 깨질 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누군가에겐 차 한 대 값도 안 되겠지만 저에겐 마지막 생명줄 같은 돈인데 그게 얼마나 버텨줄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오고 재훈이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녀석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자 저는 왠지 목이 타 물 한 잔을 떠놓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란다, 초기라더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지난주에.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진심은 차마 뱉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는 시선을 바닥으로 깐 채 덧붙였습니다. 수술해야 하는 거죠? 건강보험은 되죠? 그래, 수술은 된다더라. 그런데 수술보다 그 뒤가 문제지. 간병도 필요할 테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녀석들의 입에서 기다렸다는 듯 변명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 공무원 월급 빠난 거 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숨이 막혀요. 솔직히 목돈 나갈 여력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둘째도 그의 질세라 말했습니다. 형은 그래도 안정적이기라도 하죠. 저는 요즘 건설 경기 아시잖아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두 놈이 번갈아가며 말을 내뱉는데 신기하게도 한마디도 겹치지 않더군요. 마치 현장 설계도라도 미리 맞춰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본심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수중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수술하고도 남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 태호 대학교 1학년 등록금 낼 때 통장 잔고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때도 손이 떨렸지요. 어학연수 보낼 때, 두 놈 결혼 전세 자금 보태줄 때, 그렇게 모으고 깎아내서 지금 남은 게 그 돈입니다. 평생 집 짓고 남은 흙더미 딱 그만큼 남은 게 제 68 인생의 잔고입니다. 아버지, 일단 있는 돈 그걸로 수술하시고 상황 봐서 저희가 도울게요. 태호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황 봐서.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돕겠다는 건지
그 기준은 끝내 말하지 않더군요.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무언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손이 떨려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두 놈이 돌아간 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가 손때에 반들반들해진 기록장. 태호 등록금, 재훈이 연수비, 결혼 전세자금, 손주 돌잔치 비용까지 깨알같이 적힌 숫자들. 받을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었는데 돈 앞에 서늘해진 녀석들의 태도를 보고 나니 그 숫자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슬프고 섭섭하던지요. 기록이었을 뿐인데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는 제 손끝이 참으로 시렸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쁜 놈들이지 요즘 세상이 오죽 팍팍하면 그러겠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텅 빈 가슴 속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아버지를 끝까지 모른 척 하겠냐고, 막상 힘들 땐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날 밤엔 일찍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집사람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리 야속하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성껏 지어올린 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말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촉이라도 암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안내 데스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술 예약하려면 보호자가 꼭 와야 합니까? 그 한마디를 묻기가 싫어서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이 되돌아올까봐, 제 처지가 들통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직원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접수 도와드릴게요. 12월 둘째 주로 잡았습니다. 입원일, 수술일, 퇴원 예정일. 이 중대한 공정을 혼자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태호에게 전화를 걸면 뭐라고 첫마디를 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 잡았다. 이 쉬운 말이 왜 그리 무거운지. 부탁하는 걸 평생의 수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로 손등을 대여섯 반을 꿰맨 날도 집에 와서 묵묵히 밥을 먹던 저였습니다. 기겁하는 집사람에게 별거 아니야 라고 받아치던 저한테 혀를 차던 그 잔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결국 태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은 녀석의 목소리 너머로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듯 하더니 소음이 조금 잦아들더군요. 아버지다. 수술 날짜 잡았다. 12월 둘째 주다. 아버지, 저 지금 가족들이랑 해외에 나와 있어요. 신호가 잘 안 잡히네요. 어디냐? 베트남이요. 이번 주말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오면 연락해라.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 암 수술을 앞둔 아버지에게 무미건조하게 툭 내뱉던 그 말에 가슴이 시릿했습니다. 며칠 전 대출 이자에 숨이 막힌다던 아들은 지금 바다 건너 어디에선가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 걸었을 땐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라운딩 중이에요. 끝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밝은 목소리 뒤로 누군가 굿샷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연락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광명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 잎이 다 졌더군요. 매일 보던 나무인데 언제 저렇게 헐벗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저도 녀석들에겐 그저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았겠지요. 뿌리가 썩든 가지가 꺾이든 베어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그래, 바쁘겠지. 내가 저 나이 때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제주도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자식들은 해외도 가고 골프도 치니 얼마나 좋으냐.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달걀 3개로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땐 왜 이렇게 두껍고 투박하게 하냐며 타박하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텅 빈 맞은편 식탁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자리가 운동장만큼 넓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까만 표지가 반들반들해진 제 인생의 기록부.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 문득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그 수많은 날 중
녀석들이 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온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쁜 거라고, 수술 날엔 분명히 올 거라고.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40해를 보낸 노련한 기술자의 감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 박힌 작은 돌멩이 하나가 결국 거대한 벽을 갈라지게 하듯 제 인생이라는 건물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매끄러워 보였지만 안쪽에서부터 지직거리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모른 척하며 억지로 감은 눈 안쪽으로 흐르는 한기를 견뎌냈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더군요. 이번 가방은 이미 사흘 전에 싸뒀습니다. 속옷, 수건, 칫솔. 40해 넘게 거친 현장을 누빈 몸뚱이 하나 밀어가는데 짐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서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집사람이 쓰던 방까지. 별것도 없는 낡은 풍경을 왜 그리 오래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쓸데없는 잡념이라 여기며 얼른 털어냈습니다. 둘째 재훈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니 연차를 썼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왔구나 싶었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악수도 포옹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마주 섰습니다. 간호사가 내미는 서류를 훑어보던 재훈이가 볼펜을 들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버지, 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수술 얼마나 걸린대요? 서너 시간이라더구나. 그럼 오후 2시 전엔 끝나는 거죠? 간호사가 와서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재훈이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왔으니 됐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 아래로 침대 바퀴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미 혼자인 것에 익숙해진 제 처지가 더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박석주 환자분. 재훈이를 한번 봤습니다. 다녀오마. 네, 아버지. 잘 될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이고 고개를 돌리니 핸드폰을 보던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달려왔다는 태호도 양복 차림으로 서 있더군요. 형제는 마주치자마자 투닥거렸습니다. 형은 왜 이제 와? 야, 나 퇴근하자마자 온 거야. 형은 연차 하루도 못 써?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냐는 말, 많이 힘들었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제 손을 짧게 한번 잡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됐대요. 근데 혹시 보험 들어둔 거 있으세요? 암보험이나 실손 같은 거. 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병원비 정산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재훈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류 미리 준비해야 보험금 빨리 나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냐며 묻기도 전에 보험금부터 계산하는 녀석들. 마취도 채 깨지 않은 아버지에게 첫마디가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들은 출근을 핑계로 집에 갔습니다. 간병인이 올 거니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병실에 홀로 남아 다른 환자 가족들의 다정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링거줄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깊은 감정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하나 봅니다. 그날 밤 녀석들에게서 안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제 생애 가장 깊은 잠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날 재훈이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짙은 남색 외제차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 언제 잘릴지 모른다던 녀석이 번쩍이는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호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이하는데 손에 든 가방이 한눈에 봐도 명품이었습니다. 아버님, 다행이에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자 둘째 며느리가 과일을 깎으며 은근히 찔러봤습니다. 형님, 가방 예쁘네요? 그냥 간단히 들려고 산 거야.
첫째 며느리가 든 그 가방 하나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죽을 먹는 자리에서 태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겠어요. 혼자 요양하시기도 힘들고 간병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자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이 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재훈이가 받아쳤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아파트 정리하면 좋은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큰 며느리는 집이 좁아 지금은 못 모신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합치면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자기네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서 좋다며 경쟁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쟁탈전이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 며느리들의 수다, 그 모든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보험금을 묻던 태호, 번쩍이는 외제차와 명품 가방.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평생 수첩에 적어온 그 수많은 숫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가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창밖 광명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 불빛 사이에서 콘크리트를 올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자식들에겐 그저 숫자로 보인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집사람에겐 삶 그 자체였던 이 집이 말입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비로소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태어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낮 동안 간병인 아주머니가 다녀가고 나면 저녁은 다시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지만 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광명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느냐고요. 사흘째 되던 날 태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이틀 뒤엔 재훈이가 보냈더군요. 회복 잘하고 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탑장을 기다리는 안부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도리를 전송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영수증 같은 문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읽어버린 설계도에 더 보탤 낙서가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쉬면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광명 아파트, 화면에 뜬 숫자는 7억 5천.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집사람과 밥상머리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읽어낸 성체가 이제 그만한 가치로 환산되더군요. 그 돈이 탐난 게 아닙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적어도 아들 녀석들의 눈치는 안 보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간병비도 병원비도 앞으로 남은 제 생애 공사비도 내 손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모진가? 싶다가도 재훈이의 문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공허한 말 뒤에 저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건 결국 저 박석주였습니다. 낡은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박석주,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3개월 뒤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이 나가는 데는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사람과 처음 이사 오던 날의 설렘,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그날 방의 공기, 그 모든 기억을 남의 손에 넘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부실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려는 기술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번호 좀 바꿔주세요. 직원이 이것저것 묻지만 저는 그냥 새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끊는 게 인연을 끊는 것 같아 무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정작 필요할 때 한 번도 먼저 울리지 않던 번호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리점을 나설 때 불어온 찬바람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고향 전라도 장흥이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상경하며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곳. 편백나무 숲이 깊고 공기가 느릿하게 흐르는 그곳이
위암 수술을 마친 제 눈엔 비로소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과 암 진단금 3천만 원. 서울에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빠듯하던 그 돈이 장흥에서는 저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장흥에 내려오기 전 부동산을 2군데 들렀습니다.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찾아봤어요. 편백나무 숲 근처 마당 딸린 단층집. 조건을 딱 2가지만 잡았습니다. 텃밭을 일굴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조용한 곳. 장흥 부동산 사장이 몇 군데를 보여줬어요. 2번째로 들어간 집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아직 겨울이라 가지만 앙상했는데 그 가지 모양이 왠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좀 놀란 것 같았어요.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결정하냐고. 집은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저 감나무는 못 고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쌀 때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한 날짜와 금액들. 버릴까 하다 결국 챙겼습니다. 제 인생의 공정 기록이니까요. 다만 이제 새로운 날짜는 적지 않을 겁니다. 제 수첩은 이미 마지막 줄에서 완공되었으니까요. 이사 트럭이 떠나던 날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온 제 자신에게 그리고 집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광명의 아파트 단지가 멀어질수록 제 숨통은 역설적으로 더 크게 트이고 있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빽빽하던 아파트 숲이 거치고 누런 논과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이어지더니 하늘이 점점 넓어지더군요. 서울에서는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이곳의 하늘은 막힘없이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은 마을 안쪽 편백나무 숲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편백나무 특유의 알싸한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평생 콘크리트 가루 냄새만 맡고 살던 코에 이 향기가 어찌나 낯설던지.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수술 자국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니 자풀이 무성하더군요. 손볼 데가 천지였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내 손을 기다리는 땅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첫 며칠은 그저 쉬었습니다. 수술한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해 자꾸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선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 살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정막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우는 소리가 어찌나 맑던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운이 좀 나면서부터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풀을 뽑고 흙을 뒤집어 텃밭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40해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만 매만지던 손으로 처음 흙을 만져봤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흙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참 따뜻하더군요. 콘크리트는 단단하지만 차갑고 굽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벽이 되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파면 팔수록 포근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남의 집 기초만 닦아주던 손으로 이제야 오롯이 제 인생의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90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등이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왔다고? 혼자요? 네, 혼자 왔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그 고생 많다는 투박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 싼 된장 단지를 내미셨습니다. 직접 담근 거니 혼자 밥 해 먹을 때 꼭 챙겨 먹으라면서요. 아들들에게서 이런 따뜻한 덩어리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들러 텃밭에 무얼 심을지, 시골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할지 일러주셨습니다. 깻잎과 고추 모종을 나눠주시며 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땐 마당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하나 살렸구만. 잘 왔어.
여기 공기가 약이여, 약. 할머니의 웃음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반가워 웃는 그 무해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날 선 채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봅니다. 서울 불빛에 가려져 있던 별들이 여기선 쏟아질 듯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항상 저 위에 있었는데 저는 왜 조급하게 땅만 보고 살았을까요? 문득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이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새 불 켜놓고 수험 공부를 하던 그 어린 태호는 언제부터 저런 괴물이 되었나? 아니면 제가 자식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뒷바라지라는 이름의 콘크리트만 쏟아부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후회나 미련은 편백나무 숲의 바람에 실어 보낼 때가 됐으니까요. 서울에 있을 때는 혼자라는 게 죽을 만큼 두려워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고요함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박석주라는 사람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도 아버지도 현장 기술자도 아닌 한 인간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편백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장흥에서 봄을 맞았습니다. 겨울 내 앙상하던 감나무 가지에 연두빛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아침마당에 나와 그 어린 잎들을 들여다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한 뼘 더 자란 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어찌나 반갑고 기특하던지요. 서울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바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에어컨을 켜고 또 어느새 코트를 꺼내 입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곳의 계절은 천천히 아주 정직하게 걸어왔습니다. 텃밭에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모종을 한 움큼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무 깊이 묻지 말라는 할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쪼그려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콘크리트는 틀을 잡고 부어넣고 억지로 굳혀야 모양이 나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그저 자랄 수 있는 자리만 내어주면 씨앗이 알아서 생명을 밀어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제 속도대로 자라게 놔두는 것. 평생 집을 지으면서도 몰랐던 진리를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야 흙을 통해 배웁니다. 마을회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어울리는 체질이 아니라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지요. 그때 한 어르신이 툭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서울서 왔다며? 뭐 하던 사람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본물이 터졌습니다. 당신도 젊을 적 노가다 좀 뛰어봤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회관 나들이가 습관이 됐습니다. 거기 모인 노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이, 주머니 사정 걱정하는 이들. 살아온 모양새는 달라도 비슷한 데서 아파하고 비슷한 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내 속을 다 보이지 않아도 같은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끼리만 아는 온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의 깻잎이 제 손바닥만큼 커졌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인맥을 살피고 고추꽃이 피었나 들여다보는 걱정이 참 달콤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같은 무거운 것들만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깻잎이 잘 자라나 하는 가벼운 걱정만 하면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제가 키운 깻잎을 맛보시더니 손이 좋아서 그런지 맛이 일품이네라며 웃으셨습니다. 평생 건물이나 올리던 무뚝뚝한 손인 줄 알았는데 생명을 키워낼 줄도 아는 손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마을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박씨,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됐네. 다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울에선 혼자 소주나 들이켰지 이렇게 사람들과 마주보며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평생 태호 아버님, 재훈이 아빠, 박 소장으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면 제 살을 깎아서라도 대줬고 그게 가장의 도리라 믿으며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정작 박석주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한 번도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박석주를 통째로 덮어버린 채 살았던 겁니다. 초겨울 바람이 편백나무 숲에서 불어오던 어느 오후,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따뜻한 건지 이 자리가 따뜻한 건지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문득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여기 참 좋다. 다음으로 미뤘던 여행 대신 여기라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눈시울이 시큰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으니까요. 가슴을 조이는 슬픔과 달리 그리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법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집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여보, 공기 참 좋네요. 여기서 우리 오래 살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장흥에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고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저도 저 가지처럼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겨울 채비를 위해 마른 고추대를 걷어내고 흙을 뒤집는 괭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마을 골목에 낯선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짙은 남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재훈이의 차였습니다. 차에서는 재훈이뿐만 아니라 태호와 두 며느리까지 4사람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저는 괭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하는 자식들. 아버지 건강은 어떠냐, 수술한 자리는 잘 아물었냐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차문이 닫히기 무섭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파신 거 맞아요? 연락도 안 되고 번호까지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재훈이도 굳은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세요? 저희 상속은요? 이 시골 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계시는 게 자식들 망신 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큰 며느리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며 울먹였고 둘째 며느리는 벌써 이 집의 가치를 계산하듯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듣는 내내 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떨리고 해명이라도 하려 했겠지만 흙을 만지며 살아온 지난 1년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괭이를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너희는 이 아비의 건강이 어떠냐고 묻지 않는구나. 수술하고 1년이 지났는데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그 한마디가 그리도 어렵더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판 7억 그 돈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 부서진 것에 대한 내 인생의 퇴직금이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쓴 돈에 너희가 무슨 권리가 있냐. 태호가 입을 벙긋거리자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라는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상속받지 못해 너희의 삶이 가난해진다면 그건 부모 탓이 아니다. 스스로 일구지 못한 너희 인생의 부실함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장흥의 바람과 햇볕 아래서 이미 다 삭혀진 감정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시선을 피했고 태호는 허망한 듯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하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괭이가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 시동 걸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괭이 자루를 쥔 손은 1년 전 수술실 앞에서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흥의 노을이 내려앉으며 편백나무 숲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텃밭 앞에 서서 그 장엄한 낙조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그늘이 되려다 정작 본인의 빛을 잃어버리는 삶은 결코 완공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제야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아래 선 저의 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노을이, 이 땅이 온전히 저 박석주의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단단한 그림자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모든 걸음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대지가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의 성공은 결코 부모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의 안부 전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태양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 또한 누군가의 배경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찬란한 노을이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